살고 싶으시면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저 시체 아래로 들어가셔야 해요. 죽은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백하게 굳어 있어야 할 시신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성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방금 문 밖의 대화가 사실이었어요. 약물 충분히 넣어. 한 방에 끝내야 해. 의사와 둘째 아들이 하는 대화였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노인은 진짜로 죽게 될 것입니다. 29살의 장례식장 직원은 시신 운반카트 작은 공간 아래에 회장을 숨기고 그 위에 진짜 시체를 올렸습니다. 밖에는 아들이 고용한 조폭 50명이 장례식장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차갑게 굳은 진짜 시신 아래 숨겨진 재벌회장,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려는 29살 장례식장 직원. 과연 이 두 사람은 무사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조차 몰랐던 두 사람의 29년의 숨은 사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백 송이 국화가 벽을 뒤덮은 VIP 빈소였습니다. 새벽 3시 간접 조명이 관 위에 주황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동영그룹 남동현 회장, 향년 68. 사흘째 조문객 1000명이 넘게 드나든 장례식장이었지만 이 시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년차 직원 박성진이 마지막 점검 중이었습니다. 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화를 정돈하고 내일 발인에 차질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새벽 근무의 마지막 일이었죠. 그때 복도를 지나는데 기둥 뒤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물 충분히 넣었어? 깨어나면 다 죽는 거야. 걱정 마십시오. 화장만 되면 증거도 없이 끝입니다. 의사가운 옆에 망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진은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대로 옆방의 시신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릴까봐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이동했어요. 드디어 남동현 회장의 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지금 한가롭게 고민할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진이 한번 크게 쉼호흡을 한 뒤 관 속에 손을 집어넣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진의 입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어요. 창백하게 굳어 있어야 할 노인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성진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자연스럽게 뒷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감겨 있어야 할 눈꺼풀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천장에서 떠돌다가 성진의 얼굴 위에서 멈췄어요. 죽은 사람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지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억눌린 숨소리가 관 안에서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 문 밖에서 목소리가 스며들었어요. 사망 확인서는 심근경색 맞죠? 성진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입위를 두 손으로 눌렀어요. 맨손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차가웠어요. 그 싸늘함이 손바닥을 타고 팔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하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처리하면 부검에도 자연사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 목소리는 둘째 아들 남준서의 것이었습니다. 낮에 조문객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던 사람이 지금 사후 처리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목소리는 의사 한성민이었습니다. 사인 조작, 부검 대응, 화장 일정까지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 일정을 점검하듯 담담하고 정확한 어조였죠.
노인이 버둥거렸어요. 앙상한 팔이 성진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조용히 하셔야 해요. 성진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노인의 버둥거림이 멈췄어요. 두 눈이 성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눈이었어요. 성진의 눈에는 장례식장 직원의 무덤덤함이 아니라 이 상황이 두렵지만 당신을 살려야겠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쌍의 구두가 복도를 울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상황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일단은 살려야 했어요. 성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노인을 관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노인의 몸이 놀랄 만큼 가벼웠어요.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수의 자락이 관 모서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관에서 꺼내 바닥에 내리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의 구두 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에 이송 카트가 세워져 있었어요. 시신을 눕혀 이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인리스 카트였습니다. 상단에 서랍식 공간이 있었고 그 아래 카트 바닥과 서랍 사이에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이 있었어요. 성진이 카트를 노인 앞으로 끌고 왔어요. 서랍 아래의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저기 시신 운반 카트 아래쪽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위에 진짜 시체를 올릴 겁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동현의 시선이 카트 아래의 틈으로 내려갔어요. 좁고 어둡고 누우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위 서랍에 진짜 시신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몸 아래에 산채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문 하나 건너에서 문손잡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이 방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카트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잡고는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옆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이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떨리는 팔로 카트 바닥을 짚으며 좁은 틈 안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회복되기 전이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수의 자락이 또다시 모서리에 걸려 찢어지는 소리가 빈소 안에 퍼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회장이 살기 위해 시체 아래 공간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성진은 담요를 한 겹 접어 노인의 머리 아래에 받쳤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 번 더 접어 넣었어요. 빈소 구석에서 여분의 수의와 솜을 끌어와 관 안에 사람 형태를 채워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조화를 정돈했어요. 밖에서 보면 아무 이상 없는 빈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의 냉동 보관함으로 뛰었어요. 내일 이송 예정인 시신 한 구를 확인하고 이송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냉동함에 시신을 잡아당겨 운반 카트 위쪽으로 미끄러지듯 옮기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누워있는 바로 위로 실제 시신이 움직이고 서랍을 다시 닫아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시신의 무게가 서랍 위에 실리면서 카트 전체가 아래로 살짝 가라앉았어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랍 아래 좁은 틈에 누워있는 남동현의 가슴 위로 고작 몇 센티미터의 간격을 두고 차갑게 굳은 다른 사람의 몸이 놓였어요. 산 사람의 체온과 죽은 사람의 냉기가
그 얇은 서랍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섞이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 위에 죽은 사람이 누웠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성진이 카트 손잡이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빈소문을 밀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문 앞에 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성진의 운동화가 타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카트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섰어요. 둘째 아들 남준서가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이 회사의 상무이사 류재혁이었습니다. 뒤쪽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류 파일을 안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성진에게로 쏠렸습니다. 방금 빈소에서 카트를 밀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어요. 상무이사 류재혁의 눈이 먼저 좁아졌어요. 빈소문에서 복도 모퉁이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자기들이 나눈 대화가 이 직원에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그 눈 안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양복 남자가 물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이송 예정 시신입니다. 내일 아침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 건인데 새벽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혀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새벽 근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원이어야 했어요. 이 시간에 류재혁의 시선이 카트 위로 올라갔어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서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카트 전체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새벽 이송건은 보통 이 시간에 준비합니다. 아침에 운구차가 오기 전에 미리 올려놓아야 해서요. 성진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양복 남자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를 훑는 눈이 빨랐어요. 시선이 서류에서 성진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남준서에게 건넸어요. 남준서가 한번 훑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재혁이 카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성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양복 남자의 손이 카트 하단의 천 쪽으로 내려갔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카트 아래를 덮고 있는 천을 한 손으로 확 들쳐 올렸어요. 카트 하단이 드러났습니다. 바퀴 4개, 스테인리스 프레임, 바닥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양복 남자의 눈이 그 빈 공간을 훑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바퀴와 프레임 사이로 복도 반대편 벽이 보일 만큼 카트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위 서랍 바닥판 안쪽의 좁은 틈에 남동현이 누워 있었어요. 류재혁의 얼굴이 카트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순간 남동현의 등과 양복 남자의 눈 사이에는 서랍 바닥판 두께 고작 3cm의 금속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동현은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숨을 내쉬면 금속판이 울릴 수 있었습니다. 성진은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표정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양복 남자가 천을 내렸어요.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성진의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어요. 완전히 믿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근거가 없었어요. 서류 가져가. 류재혁이 남준서에게서 서류를 받아 성진에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성진이 허리를 굽혀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 반대편으로 돌아섰어요. 남준서가 먼저 걸었고 양복 남자가 뒤따랐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셋으로 겹쳐 복도를 울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성진은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진이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 안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카트 아래에서 남동현의 억눌린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어요. 참고 있던 숨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성진이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30m 정도였습니다. 바퀴가 타일 바닥 위에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가 달라진 카트는 평소보다 묵직하게 밀려나갔어요. 같은 카트와 복도, 그리고 같은 바퀴 소리였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죠. 형광등 불빛이 한 개 걸러 하나씩 꺼진 복도에서 카트 바퀴 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화물 엘리베이터가 멀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복도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어요. 성진의 운동화가 멈췄습니다. 카트 바퀴가 타일 위에서 짧게 끼익 소리를 내며 섰어요. 남자 하나가 카트를 올려다보았고 또 한 명은 성진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송 예정 시신입니다. 다른 장례식장으로 새벽에 옮기기로 되어 있어요. 서류 여기 있습니다. 성진이 주머니에서 이송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5년간 수백 번 써온 양식이었습니다. 날짜와 이름만 바꿔 적은 것이지만 종이도 진짜였고 장례식장 직인도 진짜였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서류를 내밀 때만큼은 평소처럼 보여야 했어요. 수백 번 했던 바로 그 동작이어야 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류를 받아 훑었어요. 시선이 날짜에서 이름으로, 이름에서 발신 장례식장으로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무전기를 들었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성진은 그 그림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거대한 체격의 조폭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체격이 양복 두 벌을 폭에 입힌 것처럼 넓었어요. 문신이 셔츠깃 위로 올라와 목까지 번져 있었고 손등에도 먹물이 짙게 박혀 있었습니다. 양복 남자 둘이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장례식장에서 5년을 일하면서 별의별 조문객을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새벽 3시에 지하 복도에 서 있는 건 처음이었죠. 조폭대장이 성진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고는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카트를 보았습니다. 서랍 위에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조폭대장의 시선이 천천히 카트 위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카트 아래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카트 아래 서랍 바닥 밑 좁은 틈에서 남동현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조폭대장의 구두코가 카트 바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서랍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에서는 죽은 사람의 냉기가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산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열어 한마디였습니다. 성진의 눈앞에서 복도가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귓속에서 자기 심장 소리가 복도 전체를 채우는 것처럼 크게 울렸어요. 조폭대장의 손이 카트 서랍의 잠금 장치에 닿았습니다. 손등의 문신이 형광등 아래에서 검푸르게 빛났어요. 5년간 이 카트를 밀어왔습니다. 수백 번 이 서랍을 열고 닫았어요. 그 서랍이 지금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덜컹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서랍이 밀려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금속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서 길게 울렸어요.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던 냉기가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기 속에서 차갑게 굳은 시신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핏기가 완전히 빠진 창백한 피부, 감긴 눈, 입술 끝에 남아있는 보랏빛 얼룩. 그 얼굴 뒤를 따라 밀폐 공간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겁고 코 안쪽에 들러붙어 한참을 떠나지 않는 냄새였어요. 성진은 이 냄새를 5년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익숙한 냄새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성진의 손가락이 카트 손잡이 위에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카트 아래의 남동현도 입을 틀어막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내쉬면 안 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자기 숨소리가 이렇게 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조폭 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코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입이 벌어지면서 이가 드러났어요. 시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저리 치워, 빨리. 재수없게, 퇴. 성진의 손이 서랍을 밀었어요. 서랍이 레일 위를 타고 들어가며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넣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겨우 잠금 장치가 걸렸어요. 조폭 대장이 돌아섰습니다. 양복 남자 둘에게 턱짓을 했어요. 두 남자가 엘리베이터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성진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린 채 버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두 번째에 불이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카트를 밀어넣고 문이 닫혔어요. 조폭 대장의 뒷모습이 닫히는 문틈새로 사라졌습니다. 성진은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카트 아래에서 남동현의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거칠어져 있었어요. 참고 있던 숨을 비로소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형광등이 천장에서 간격을 두고 켜져 있었고 콘크리트 기둥 사이사이에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대편 10m 떨어진 출구 쪽에 조폭들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카트를 움직였어요. 출구 반대쪽의 웅구차까지 10m 정도가 100m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출구 쪽 조폭들의 눈이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부터 뭔가 수상한 눈빛이었죠. 성진은 애써 그 눈빛을 외면하며 주차장을 가로질렀어요. 겨우 웅구차에 도착해서 카트를 옆에 세웠습니다. 성진은 먼저 카트에서 서랍 위의 시신을 웅구차 적재 공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카트 아래를 열었습니다. 남동현이 웅크린 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눈에는 아직 약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출구 쪽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부여잡은 채 성진이 남동현을 좁은 틈에서 끌어냈어요. 노인의 두 발이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성진이 옆구리를 받쳐 버텼습니다. 서실 수 있겠습니까? 남동현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어요. 성진의 팔에 매달린 채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수위에서 시신의 체액과 결로가 섞인 물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5대 그룹 재벌 회장이 시체에서 떨어진 물로 축축해진 수의를 입고 주차장 콘크리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성진이 또다시 힘겨운 눈빛으로 웅구차 적재칸을 가리켰어요. 위에 진짜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바닥과 적재판 사이에 좁은 공간이 보였어요. 카트 아래와 같은 구조였습니다. 또다시 시체 아래로 들어가야 했어요. 한 번만 더 참으셔야 합니다. 남동현이 적재칸 안을 보았습니다. 아까 카트 아래에서 온몸으로 느꼈던 냉기와 냄새와 어둠이 이번에는 더 좁고 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한번 해본 일이었죠. 이를 악물고 적재칸 바닥을 짚으며 좁은 공간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성진이 적재판을 내렸어요. 시신의 무게가 판 위에 실렸습니다. 남동현 위로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시체의 차가움이 적재판을 뚫고 아래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낮게 울렸습니다. 주차장 출구가 보였어요. 바리케이드가 내려져 있었고 그 앞에 검은 양복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웅구차가 바리케이드 앞에서 멈췄어요. 남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장례식장 시신 이송 담당입니다. 다른 장례식장으로 새벽 이송 건이에요. 남자가 운전석 너머로 고개를 기울여 뒷좌석을 보았어요. 그리고 적재 공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진의 손이 핸들 위에서 젖어가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남자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적재 공간의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남자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흰 천이를 천천히 훑었어요. 그 아래에 남동현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체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적재판 위로 손전등 불빛이 지나가는 것이 판 틈새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되어 어둠 속 남동현의 얼굴 위를 스쳤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어요. 남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몇 마디 말들이 오고 간 후에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해. 바리케이드가 올라갔어요. 웅구차가 천천히 앞으로 굴러나갔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백미러 안에서 작아져 갔어요. 바리케이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웅구차가 주차장 출구 경사로를 올라 어두운 도심 외곽도로로 빠져나갔어요. 가로등이 하나 둘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자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진의 양손이 핸들 위에서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가락을 펴려 했지만 굳어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5년간 매일 이 웅구차를 몰았지만 핸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재칸 아래에서 남동현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냄새는 평생 안 잊겠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웅구차가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좁은 길이었어요. 성진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 성당 고아원, 수녀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웅구차가 변두리 골목길 끝에서 멈췄어요. 성진이 운전석에서 내려 적재칸을 열었습니다. 남동현을 끌어냈어요. 웅구차 적재칸에서 몇 시간 동안 시체와 함께 누워 있었던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두 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성진이 다시 한번 노인의 허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성당 옆 낡은 건물의 철제 셔터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급식 준비를 시작하는 그 불빛을 성진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수천 번 보았어요. 배가 고프면 그 불빛을 따라갔고 불빛이 켜져 있으면
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3번을 두드린 후에야 안에서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셔터가 조금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의 수녀님이 서 있었어요. 짧게 자르는 발, 낡은 앞치마, 굵은 손. 30년간 급식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의 옷을 빨아온 손이었습니다. 성진은 이 손에 이끌려 자랐어요. 수녀님의 시선이 성진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옮겨갔어요. 성진의 팔에 매달려 있는 남동현. 범벅이 된 수위, 파랗게 질린 입술, 축축하게 젖은 발. 시선이 다시 성진의 떨리는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분은 또 누구신 거니? 수녀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수녀님이 성진의 눈을 한번 보았어요. 평생을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셔터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들어와. 빨리. 주방 옆 작은 방으로 2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급식소 주방에서 쓰는 여분의 이불과 방석이 쌓여 있는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구급상자를 선반에서 내렸어요. 남동현을 바닥에 눕히고 수위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 안쪽에 바늘 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어요. 수녀님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 바늘 자국 주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남동현의 얼굴에 묻어있던 시신의 체액과 땀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물수건이 노인의 이마와 볼을 지나 턱 아래까지 내려가는 동안 시체 냄새가 조금씩 거치고 그 자리에 따뜻한 물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온 손이 지금은 시체 아래에서 나온 노인의 얼굴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남동현 회장이 조심스럽게 수녀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약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수십 년간 사람을 가려온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은 다른 눈빛으로 성진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정말 장례식장 직원은 맞는 거야? 저놈들이 보낸 사람은 아닌 거지? 아직 조금 전까지의 충격적인 사건과 지금의 이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듯 성진에게 재차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주머니에서 장례식장 직원증을 꺼냈어요. 사진과 이름, 소속이 적힌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남동현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장례식장 직원입니다. 회장님을 해칠 이유가 없어요. 남동현이 직원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카드 위의 증명사진과 눈앞의 성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카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6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진심과 거짓을 가려온 눈이 지금 이 직원증 한 장과 눈앞의 청년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업가의 눈이 아니라 관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낯선 얼굴을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재고 있는 한 노인의 눈이었어요. 천천히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네. 죽다가 살아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시게.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관 속에서 눈을 뜬 이후로 남동현이 처음으로 힘을 뺀 목소리였어요. 수녀님이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펄펄 올라왔어요. 된장국이었습니다. 된장과 두부와 호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점심 급식을 준비하며 끓여놓은 국이었습니다. 급식소 전체에 된장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코 안쪽에 들러붙어 있던 시체의 달큰한 냄새를 이 된장 냄새가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숟가락을 떠서 남동현의 입 앞에 가져다 댔어요. 입 열어보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남동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된장의 짠맛이 혀 위에 번지고 온기가 목을 지나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시체의 냉기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적재칸 아래에서 차가운 금속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을 때 이 가슴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냉기가 있던 자리를 지금 된장국 한 숟가락의 온기가 밀어내고 있었어요. 남동현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시체 밑에서 나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닿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세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새벽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만난 이 세 사람의 인연이 사실은 30년도 넘게 이어진 운명의 끈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인연의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조금씩 물려가고 있었고 운명의 폭주기 관차가 이 세 사람을 폭풍의 한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동현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약물의 잔여 효과가 빠지면서 의식이 또렷해졌고 벽에 기대야만 앉을 수 있던 몸이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수녀님은 매일 아침 남동현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어요. 죽 한 그릇과 물 한 잔을 방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하고 묻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죠. 성진이 어릴 때부터 알아온 수녀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남동현이 주방 옆 작은 방에서 나와 처음으로 급식소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아직 힘이 없었지만 벽을 짚으며 한 발짝씩 옮겼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수녀님과 나란히 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현재단 후원. 남동현의 시선이 그 네 글자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가 글씨를 짚었습니다. 이 급식소가 동현재단에서 후원하는 곳이었어? 수녀님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끓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30년이에요. 동현그룹 회장님이 매년 빠짐없이 보내주셨어요. 여기 아이들 밥값, 노인들 급식, 이 건물 수리비까지 전부 그분의 결정이었어요. 남동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낡은 주방의 타일 벽을,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스테인리스 그릇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자기가 30년간 서류에 서명만 해서 보낸 돈이 이 벽이 되었고, 이 부엌이 되었고, 이 그릇들이 된 거였습니다. 서명할 때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벽돌이 되고 식판이 되고 지붕이 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기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23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서울의 어느 골목, 성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남동현도 그 줄 끝에 섰어요.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고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어요.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따뜻한 국을 떠주는 손이 있었어요. 굵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 스테인리스 식판 위에 놓였어요.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에 닿았을 때 그 온기가 코를 타고 눈 뒤쪽까지 번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눈이 먼저 뜨거워진다는 것을 그 겨울에 처음 알았어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수녀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국 한 그릇이 없었으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동영그룹이라는 것도 없었을 거였어요. 그래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자기 얼굴을 닦아주었던 이 수녀님의 손이 그때 국을 떠주던 그 손과 겹쳤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성당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된장국을 떠주는 손의 모양은 같았습니다. 투박하고 굵고 따뜻한 손이었죠. 남동현이 수녀님을 보았어요. 젊었을 때 저도 이런 곳에서 국을 얻어먹었소. 그때 그 국 한 그릇이 없었으면 난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요. 수녀님이 국자를 멈추고 남동현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자를 든 채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시 냄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을 끓이는 손이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저었어요. 성진이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수녀님, 여기 후원해 주신 회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직접 오신 적은 없어. 매년 서류로만 보내주셨지. 근데 한 번은 편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어. 남동현이 벽을 보고 있었어요. 성진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30년의 인연이 놓여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속에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동현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잠깐 머물렀어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크게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시선이 지나갔어요. 남동현이 물을 마시다 컵을 내려놓으며 성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나를 살린 건가? 관 뚜껑을 열었는데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나를 알아서도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남동현이 성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사흘 전 저놈들이 보낸 사람은 아닌 거지? 라고 의심하며 직원증을 번갈아 살피던 그 눈에 지금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방 옆 작은 방에서 TV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화면에 동영그룹 로고가 떴습니다. 큰아들 남현우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동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놈이야. 저놈이 전부 짠 거야. 성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상무이사 류재혁이었습니다. 류재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성당 인근 부지에 동현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남동현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어요. 내 뜻이라고? 내가 저 부지를 복지센터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노인과 고아들을 위한 복합타운. 그 계획을 알고 나를 죽인 거야.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TV 속 스마트시티 조감도 위에 지금 이 급식소가 서 있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동현이 노인과 고아를 위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땅이 화면 안에서는 이미 고층 빌딩과 쇼핑몰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다음 주 평화롭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급식이 막 끝나고 마지막 노인이 식판을 반납하고 나가는 것을 수녀님이 문 앞에서 배웅하고 있었어요. 성진이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동현이 의자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엔진이 동시에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포크레인 2대가 골목 양쪽을 막아섰어요. 안전모를 쓴 철거반 20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에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어요. 급식소 유리창이 한꺼번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테이블이 뒤엎어졌습니다. 식판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아까 된장찌개를 떠먹던 바로 그 식판들이 콘크리트 위에서 쇳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깨졌어요. 성진이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선두의 남자를 막아섰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는 겁니까? 주먹이 성진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입안에 피맛이 번졌습니다. 쇠파이프가 등을 내리쳤어요. 숨이 끊기듯 멈췄습니다. 강목이 무릎을 노렸어요. 다리가 꺾이면서 성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갈비뼈 위로, 등 위로, 팔 위로. 콘크리트 바닥에 볼이 눌린 채 시야 안으로 급식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로 아까 닦아놓았던 식판이 뒤집혀 있었어요. 수녀님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멈춰요. 여기는 성당 급식소예요. 수녀님의 몸이 밀려났어요. 급식소 시멘트 턱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쓰러진 수녀님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은발 사이로 빨간 선이 번져나갔어요. 30년간 이 급식소를 지켜온 사람이 자기 급식소 문턱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진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입안에 가득했어요. 이를 악물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팔꿈치가 유리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기어서 수녀님에게 갔습니다. 수녀님의 얼굴에 손을 대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남동현이 나왔습니다. 부서진 유리창, 뒤엎어진 테이블, 바닥에 쏟아진 식판들, 피 흘리는 수녀님, 구타당해 유리 파편 위에 엎드려 있는 성진. 남동현의 시선이 그 모든 것을 한 바퀴 돌았어요. 조금 전까지 된장찌개에 김이 올라오던 식판이 지금 깨진 유리 위에서 피와 함께 뒤집혀 있었습니다. 옹기가 있던 자리에 유리 파편이 있었어요. 밥이 있던 자리에 피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동현의 전신이 떨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관 속에서 눈을 떴을 때는 약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 앞에서 기업을 호령하던 사람의 눈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성진아, 수녀님 데리고 빨리 성당으로 피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동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주간 급식소에서 식판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던 그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성진은 조금씩 몸을 세우고 수녀님에게로 다가가 등에 업었습니다. 급식소 뒤쪽에 성당으로 통하는 비밀 지하 통로가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성진의 목 뒤로 따뜻하게 흘러내렸어요. 위에서 철거반의 고함 소리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콘크리트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성진이 수녀님을 업은 채 앞서 걸었어요. 남동현이 벽을 짚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미사 제단 아래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성진이 수녀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수녀님의 이마에서 피가 아직 흐르고 있었어요. 성진이 소매를 찢어 상처 위를 눌렀습니다. 남동현이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제단 아래에 웅크렸습니다. 위에서 성당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까지 뒤져. 구둣발이 성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성당 안을 돌아다녔어요. 의자를 밀치는 소리,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가 제단 아래까지 진동으로 전해왔습니다. 성진의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쑤셔왔어요. 남동현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제단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뒤 구둣발이 바닥을 한번 굴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성당 문이 닫혔어요. 어둠 속에서 남동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관 속에서 눈을 뜬 이후로 남동현이 처음으로 앞을 보는 목소리였어요. 수녀님이 눈을 떴습니다. 수녀님이 천장을 보다가 성진의 얼굴을 보았어요. 성진의 턱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서 마른 피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녀님이 손을 뻗어 성진의 볼에 묻은 피를 닦았어요. 자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으면서 먼저 닦아준 것은 성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수녀님은 늘 자기보다 아이를 먼저 닦아주는 사람이었죠. 성당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제단 아래의 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바람이 깨진 성당 창문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남동현이 성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 번호 11자리가 적혀 있었어요. 이 번호는 나와 비서실장 정기호만 가지고 있는 전용 한라인이야. 절대로 도청되지 않는 두 사람만 사용하는 전용 전화기야. 내가 죽고 나서 해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는 봐야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성진이 성당 뒷문으로 나갔어요.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쑤셔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세게 돌아 인적 드문 사거리까지 걸었어요. 편의점 옆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11자리 번호를 한 자리씩 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수화기 너머에서 신호음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남동현의 말대로 이미 해지된 번호일 수 있었습니다. 성진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새벽 사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공중전화 부스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번째 신호가 울렸어요.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새벽잠에서 깬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사람의 숨소리였어요. 이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 이미 죽은 사람뿐이니까요.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 끊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 번호가 울렸다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어요. 비서실장님, 저는 남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어요. 성진은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수화기에서 전기잡음만 가늘게 흘렀어요.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기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왔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수화기에 부딪히는 손가락 소리로 성진은 알 수 있었어요.
정기호는 남동현이 죽은 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류재혁과 두 아들이 횡령 혐의를 만들어 검찰에 넘겼어요. 30년간 쌓아온 직위가 하루아침에 박탈되었고 회장 직속 탑팀도 해체되었습니다. 정기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한라인 전화기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해지하려고 몇 번이나 대리점 앞까지 갔지만 그때마다 발이 멈췄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유품이라는 생각에 차마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루가 걸렸습니다. 정기호가 미행을 따돌리는데 하루가 필요했어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4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2번 환승하고 시외버스를 탔다가 중간에 내렸어요. 30년간 회장의 동선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돌리는 법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성당에 도착했어요. 부서진 급식소를 지나왔습니다. 깨진 유리와 뒤엎어진 테이블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정기호의 시선이 그 잔의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쪽 제단 옆 의자에 남동현이 앉아 있었어요. 여위였습니다. 수의 대신 낡은 면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앉아있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늘 그랬던 그 자세였습니다. 정기호가 멈췄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 전체에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제단의 촛불빛 아래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허리가 꺾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숙인 인사였어요. 30년간 매일 아침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했던 그 인사였습니다. 각도가 정확했어요. 허리를 숙이는 깊이가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각도였어요. 회장실이 아니라 부서진 성당에서, 양복이 아니라 낡은 점퍼 차림으로 하는 인사였지만 그 각도만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보고 드립니다. 비서실장 정기호 복귀했습니다.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다만 90도로 숙인 허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복귀했습니다의 마지막 음절이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부서졌습니다. 남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기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위였지만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일하자. 정기호의 눈이 붉어졌고 어깨가 한번 들썩였어요.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성당 지하실이 작전실이 됐어요. 정기호가 가져온 노트북과 선불폰이 낡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촛불 대신 노트북 화면의 푸른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급식소에서 식판을 닦던 손이 지금은 작전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남동현이 말했어요. 탑팀 다시 움직여. 연락되는 사람들, 특히 믿을 수 있는 인원들로 전부 모아봐. 해외 지사 비자금 계좌, 아들들이 모르는 2조 정도의 채권부터 잘 있는지 확인해봐. 우호 지분이 아직 살아있는지도 체크하고 주총 날짜까지 스케줄 다시 빠짐없이 확인해. 정기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해 온 손이었습니다.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는 손이었죠. 그리고 알지? 의사 한성민을 찾아야 모든 증거가 확보될 수 있어. 잡음 없이 조용히 처리해. 탑팀이 재가동됐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든 직위가 박탈된 뒤에도
정기호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신뢰는 횡령혐의 하나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탑팀이 의사 한성민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사 한성민은 시체 도난 사건 이후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경로도 매일 바꾸고 같은 식당도 2번 가지 않았어요. 통화는 선불폰으로만 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탑팀은 모두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눈에 띄지 않게 한성민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성민은 경로를 바꾸고 식당을 바꾸고 전화기를 바꾸었지만 한 가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남준서와의 접선이었어요. 매주 한 번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한성민과 남준서가 강남 한 건물 지하의 룸살롱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남준서는 경호원이 딸린 차에 올라탔고 한성민은 홀로 인도에 서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3분 뒤 대리기사가 도착했어요. 검은 조끼를 입은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한성민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성민은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술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차가 골목 하나를 돌았을 때였어요. 뒷좌석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남자 둘이 양옆에서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성민이 눈을 떴어요. 입을 열려는 순간 한쪽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소리 내지 마십시오. 한 박사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20분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한성민이 차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내렸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있고 형광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맞은편에 정기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민이 정기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횡령 혐의로 잡혀간 비서실장이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민의 입이 벌어졌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양손이 텅 빈 테이블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떨리고 있었어요. 한 박사님, 저희는 박사님을 해치려고 모셔온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모셔온 겁니다. 한성민의 떨림이 잠시 멈췄어요. 정기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한성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잡혀갑니다. 남준서도, 류재혁도, 그리고 박사님까지 모두 구속될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시면 중형입니다. 아시겠지만 시킨 대로 했다는 건 법 앞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한성민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어요. 손가락이 테이블 표면을 긁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박사님이라면 분명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셨을 겁니다. 녹음이든 서류든. 그것을 넘겨주시면 정상 참작은 물론이고 나중에 가족들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기호가 한성민의 눈을 보았어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은 없어요. 한성민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떨리던 손가락이 서서히 멈추는 데까지 10초가 걸렸어요. 손가락이 멈추자 입이 열렸습니다. 상무이사 유재혁입니다. 유 상무가 먼저 저에게 접근했어요. 두 아들은 유 상무가 설득했고
약물 투입도 유상무의 지시였습니다. 한성민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고 검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술집에서 나올 때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였어요.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이 사람을 매일 이것을 품고 다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정기호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어요. 재생했습니다. 류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물을 더 올려. 실수 없이 한 방에 보내야 해. 심장마비로 마무리하면 그만이야. 이거만 성공하면 스마트시티에 100억 규모 병원 자리 마련해 줄게. 성당 지하실에 류재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옆에 두었던 상무의 목소리가 자신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소리였어요. 남동현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눈이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의 재생이 끝났습니다. 성당 지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렸어요. 주총이 언제야? 닷새 뒤입니다. 이제 모두 끝내버리러 가자. 한마디였어요. 남동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의 푸른 불빛이 노인의 얼굴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관 속에서 눈을 뜬 남자도, 카트 아래에서 숨을 죽이던 남자도, 급식소에서 식판을 닦던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그룹을 일구어낸 바로 그 동영그룹의 남동현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었죠. 주총 전날 밤이었습니다. 부서진 급식소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깨진 유리가 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뒤엎어진 식판들이 벽 아래에 쌓여 있었어요. 부서진 테이블의 다리 하나가 꺾인 채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노인들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자리가 지금은 유리 파편과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그 잔의 사이에서 수녀님이 남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하나만 겨우 살아 있었어요. 불꽃이 낡은 냄비 밑을 때릴 때마다 김치와 두부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부서진 급식소에서 올라오는 유일한 김이었어요. 세 사람 앞에 그릇 3개가 놓였습니다. 수녀님이 세 그릇에 찌개를 나누어 담았어요. 남동현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가 깨진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남동현이 손을 뻗어 액자를 들었어요. 아이들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수녀님과 나란히 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동현의 시선이 사진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아이에게서 멈췄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유독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남자아이였어요. 며칠 전 벽에 걸려 있을 때는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이 지금 깨진 유리 너머에서 남동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동현의 손이 멈췄어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성진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 모양이 같았습니다. 코가 같았어요.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웃는 각도가 같았어요. 앞니가 빠져 있어도 입이 올라가는 방향이 같았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설마 자네인 거야? 성진이 액자를 보았어요. 어릴 적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남동현이 액자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내려다보았어요. 깨진 유리 너머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눈이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때의 눈과 겹쳤습니다. 그때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뿌린 씨앗이 30년 동안 자라서
자기가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관 뚜껑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남동현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턱이 떨렸고 코끝이 빨개졌고 감은 눈 사이로 물기가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돌려준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잊고 있었던 선행의 씨앗이 30년의 시간을 건너서 죽음의 문 앞에서 자기를 잡아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난 젊은 시절 나를 살린 된장국의 은혜를 갚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네가 그 돈으로 밥을 먹고 30년을 돌아서 결국 나를 또 한 번 살렸어. 수녀님과 너와 나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남동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남인 네가 시체 아래 숨겨서 나를 살렸어. 너는 이제 실제로 나의 아들이나 다름없단다. 네가 괜찮다면 모든 게 끝나고 나서도 가족처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성진이 입술을 꾹 눌렀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가 보내준 밥으로 컸으니까요. 수녀님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밥을 먹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였죠. 남동현이 그릇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부서진 급식소에서 남은 김치로 끓인 찌개였어요. 호텔 식당의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겠소. 진짜 맛있는 걸로. 수녀님이 코를 훌쩍였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해요. 살아야지. 대접할 게 있는데. 깨진 유리 사이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부서진 급식소 바닥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을 바로 잡거나 한꺼번에 끝이 나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여의도 동영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주주총회 겸 스마트시티 사업 발표회였어요. 강당 안에 수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 임원, 기자단. 앞줄에 임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가지런히 앉아 있었어요. 뒤쪽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양쪽 벽에 동영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큰아들 남현우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원고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류재혁 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턱을 약간 들고 강당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스마트시티 조감도가 펼쳐졌습니다.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성당 인근 부지에 동현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이 멈췄어요. 조감도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강당 안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남현우가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보았어요. 류재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기술 담당 직원이 뒤쪽에서 당황하는 것이 보였어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류재혁의 목소리였어요. 약물 용량 올려. 심장 멈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성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용량으로도 충분히 치사량을 넘어섰어요. 류재혁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한 달 안에 남 회장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해. 주총이 얼마 안 남았어.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도록 해.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임원 한 명이 옆 사람의 팔꿈치를 쳤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 소리가 동시에 터졌어요. 류재혁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어요. 다시 류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거만 성공하면 스마트시티에 100억 규모 병원 자리 마련해 줄게. 한성민의 목소리가 물었어요. 두 아들분들은 동의하신 겁니까? 류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두 다 동의한 상황이야. 회장이 살아있으면 다 거지가 되는데 당연한 거 아냐? 강당이 터졌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앞에서 뒤로, 뒤에서 다시 앞으로 번졌습니다. 큰아들 남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원고를 잡은 손이 축 내려갔습니다. 둘째 남준서가 객석에서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류재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앞줄의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답이 없었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때 강당 반대쪽 큰 문이 열렸어요. 남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양옆에 박성진과 정기호가 서 있었어요. 성진은 양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정기호는 30년간 입어온 것과 같은 검은 정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남동현이 문 앞에 선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스크린 안에서도 스크린 밖에서도 같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미 장례까지 마친 사람이 유령처럼 다시 살아서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 있다가 화장되어 사라졌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멈춘 것 같았어요. 남현우가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마이크가 단상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 마이크를 줍지 않았어요. 아버지. 남현우의 한마디가 허공으로 퍼졌어요. 남동현이 중앙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조용해진 강당 바닥을 두드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지팡이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강당에서 오직 그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통로 양쪽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길을 내주었어요. 한 달 전 이 강당에서 죽음을 발표당한 사람이 같은 통로를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이윽고 복도를 가로질러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던 큰아들, 둘째 아들, 류재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세 사람이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남동현 회장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들으신 녹음의 주인공들이 이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상무이사 류재혁이 기획하고 의사 한성민이 실행하고 내 아들 둘이 동의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남동현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마트시티 조감도가 다시 떴어요. 이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스마트시티가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노인들과 고아들이 있는 그곳을 부수고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노인과 고아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지 복합타운을 제 전 재산을 들여서 그곳에 만들 예정입니다. 남동현 회장이 거침없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가지는 더 단단한 강렬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비롯해서 저의 모든 재산을 복지복합타운과
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복합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그냥 그곳에서 남은 생을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남동현의 마지막 음절이 스피커를 타고 강당 끝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명이 먼저 쳤어요. 2명, 3명, 10명. 뒤쪽에서 앞쪽으로 번져왔습니다. 강당 전체가 울렸어요. 그 박수 소리가 무대로 전해질 때쯤 아래쪽에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현우의 양팔이 잡혔어요. 남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은 큰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 동의한 것인지 남동현은 묻지 않았습니다. 남준서의 양팔도 잡혔습니다. 류재혁이 의자에서 끌려 일어났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다시 터졌어요. 세 사람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남동현은 그 복도 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30년간 옆에 두었던 상무와 자기 피를 나눈 두 아들의 뒷모습이 강당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남동현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지팡이를 쥔 손만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동영그룹 회장 독살 미수, 죽었던 사람이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타나다. 범인은 알고 보니 친아들 2명과 상무이사. 스마트시티 사업 전면 백지화, 주주총회에 직접 등장해 폭로. 아침 뉴스에서 점심 뉴스로, 점심 뉴스에서 저녁 속보로 이어졌어요. 모든 채널에 동영그룹 로고가 떴습니다. 주총 강당의 녹음 파일이 반복 재생됐어요. 류재혁의 목소리가 거실마다, 식당마다, 택시 라디오마다 흘러나왔습니다. 약물 용량 올려. 심장 멈추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포크레인이 멈췄습니다. 급식소가 있던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던 포크레인 2대의 엔진이 꺼졌어요. 며칠 전까지 굉음을 내며 골목을 짓누르고 있던 그 기계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고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반이 철수했어요. 안전모와 강목을 들고 급식소를 부수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리케이드가 치워졌어요. 수녀님이 부서진 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곳의 잔해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마의 흉터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 가늘게 빛났습니다. 바닥에 부서지지 않은 식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앞치마에 식판을 문질러 앞뒤로 털어냈어요.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바로 이곳에서 다시 밥을 짓겠다고요.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류재혁이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류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번쩍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그 얼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준서가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없어지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화장만 끝나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지금 사라진 것은 아버지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이제와 후회해봐야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버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뿌린 씨앗의 대가를 천천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성당 옆에 새 건물이 올라갔어요. 거대한 복지 복합타운의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새 무료급식소였어요. 넓은 주방, 깨끗한 식당, 따뜻한 조명. 예전 급식소의 좁고 낡은 부엌과는 달랐지만 벽에서 나는 냄새는 같았습니다. 된장과 참기름과 밥이 섞인 냄새. 30년간 급식소 벽에 배어온 그 냄새가 새벽에도 이미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간판은 예전 글씨체 그대로였습니다. 무료 나눔 급식소. 부서진 급식소에서 떼어온 간판을 그대로 옮겨단 거였어요. 새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 급식소에서 옮겨온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깨진 액자에서 꺼내 새 액자에 넣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앞니 빠진 남자아이의 사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리가 깨지지 않은 새 액자 안에서 그 아이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어요. 남동현이 수녀님과 성진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직접 만든 삼계탕이었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인삼향이 뚝배기 위에서 퍼져나가 식당 안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부서진 급식소에서 남은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가 6달이 지나 이 식탁 위의 삼계탕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생존의 음식이 약속의 음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약속했잖소. 직접 요리해 주겠다고. 수녀님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습니다. 인삼의 쓴맛이 먼저 오고 그 뒤를 닭고기 국물의 고소함이 따라왔어요.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 성진이 따라 먹었어요. 세 사람이 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부서진 급식소 바닥에서 깨진 그릇에 담아 먹던 김치찌개가 이 깨끗한 식탁 위에 삼계탕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급식 트레이를 들고 줄 서는 얼굴들이 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남동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수녀님이 앞치마를 하나 집어들더니 남동현의 등 뒤로 돌아갔어요. 앞치마 끈을 잡았습니다. 30년간 수백 번 아이들의 앞치마를 묶어왔던 그 손으로 남동현의 허리에 끈을 묶어주었어요. 매듭을 한번 잡아당겨 확인했습니다. 수백 번 해온 손이어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동작이었죠. 아이들에게 해주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수녀님이 입혀주는 행위가 여기서는 자격의 부여였습니다. 당신도 이 급식소의 사람이라는 인정이었어요. 남동현이 고개를 돌려 수녀님을 보았습니다. 수녀님이 웃었어요. 자, 이제 이래요. 남동현이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 앞에 선 할머니에게 국을 퍼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대한민국 5대 그룹의 재벌 회장이었던 사람이 수녀님이 묶어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 속에서 눈을 떴던 사람이, 시체 아래에 숨었던 사람이, 급식소 바닥에서 김치찌개를 먹던 사람이, 주총 강당에서 모든 재산을 내려놓은 사람이 지금 국자를 들고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성진이 옆에 서서 밥을 퍼주었습니다. 수녀님이 반찬을 올렸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배식을 했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가 수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이 올라가 수녀님의 이마를 만졌어요. 가느다란 흉터가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수녀님, 여기 아파요? 수녀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웃었어요. 하나도 안 아파. 이건 훈장 같은 거거든.
오후 햇살이 새 급식소 유리창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앞치마 위로 빛이 내려앉았어요.